중소기업도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 LG이노텍 CSR팀의 김진희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포럼 제목이 ESG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실행 방안 모색이고 또 전주 지역 기업들이라고 해서 저는 좀 철저하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론 앞에서도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해할 때 ESG를 어떻게 이해하면 좀 편할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ESG란 무엇인가 좀 재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왜 중요한 거지? 이런 내용을 처음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고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ESG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사업하고 관계 있는 거야?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나? 이런 측면에서 ESG와 비즈니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고라고 해서 현장 다빈도 발견사항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은 아마 시간 관계상 지금 다루진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에 넣어뒀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넣어뒀으니까 추후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나중에 설명 잠깐 드리고 이렇게 발표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ESG 뭐 이런 포럼도 하고 ESG가 핫한 건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난 안 한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하면 좀 ESG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 외부로부터 선택도 많이 받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옛날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매출을 많이 올린다던가 아니면 영업이익이 좋다거나 막 주가가 높고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기업들도 어느 한순간 사회적 스캔들로 인해서 몰락하거나 갑자기 위에 있던 기업들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봤더니 기업이 매출은 높은데 막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은 굉장히 커나가는데 임직원들은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은 성장을 계속하는데 협력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결과 중심적인 접근을 했다라면 지금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어땠는지 그런 쪽에 집중하는 부분이 결국엔 재무적 성과 외에 비재무적 성과까지 다루는 그런 영역을 ES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재무적 성과가 뭐야? 이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이 체계를 갖추고 거버넌스를 잘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ESG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이제 기업의 투자를 결정을 할 때 이런 ESG를 고려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SG상에 이슈가 있는 기업은 이런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되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확실히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다 보니 ESG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의 세부 내용은 앞에서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앞에서 많이 다루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엔 따로 넣지 않았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매년 글로벌 위기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슈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다 경제 이슈였어요. 어떻게 하면 매출액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건 보시면 초록색은 환경 이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수자원 이런 쪽으로 환경이나 사회 이슈가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ESG를 다루는 걸 보면 2016, 17, 18, 19년도에 ESG라는 게 타이틀이 돼서 나간 기사들을 보면 19년도에 7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544건이나 얘기가 됐고
올해는 이미 4월에 작년의 수치를 넘어섰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ESG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 영역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SG 경영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뉴 노멀이 됐고요.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ESG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라든지 투자자의 움직임,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한 분만 아신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네,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알겠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협력사가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C 협력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C 협력사에서 이런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럼 사람들이 C가 어디야? 이러니까 많이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대서특필해서 삼성의 무슨 공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조그맣게 협력사인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협력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한테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메탄올 사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에 남동공단에서 이 메탄올 사용을 해서 근로자들 6명, 7명이 실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사고 원청인 삼성과 LG 책임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과 LG의 3차, 4차 협력 업체였어요. 근데 만약에 더 많겠지만 삼성의 1차 협력사가 1000개라고 하고 그 협력사에 협력사가 10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10,000개, 3차로 내려가면 10만 개거든요. 삼성전자가 10만 개까지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만큼 기업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해당 기업은 이런 걸 그럼 본인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협력사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애플이나 테슬라, 바스프 이런 기업들이 우리 협력업체면 이런 ESG의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거 지켜주세요. 저 이거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CSR과 ESG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ESG 기준이 미달하면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ESG 평가가 미달했기 때문에 협력사 선정해서 우린 배제하겠다. 혹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납품 안 받아. 해결이 되고 나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납품량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점검 결과를 비즈니스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애플사의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2015년까지만 나와 있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2017년 보고서부터 이제 국문화가 이루어져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18개 공급망에 대해서 관계를 끝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20개 서플라이어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했다. 그리고 이제 국문으로 발행된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우리가 이런 점검 활동을 했고 3개하고는 거래를 중단했고 13개는 물량 확 줄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우리 회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비중을 크게 차지하던 우리 고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회사도 ESG 추진 체계를 해가지고 10대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공급망의 ESG를 챙긴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ESG를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급망 ESG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단 공급망 ESG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ESG가 이미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아서 대응 못한 기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ESG 경영이 기업 생존과 직결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아,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내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 뭐 ESG가 뭔지도 알았고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ESG와 조금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다루는 ESG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반적인 이해관계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KESG 평가, 이런 평가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부 기관에서는 관련돼서 ESG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공공기관에서 우리 협력업체, 뭐 구매처 이런 걸 결정할 때도 ESG를 평가 요소에 넣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협력사들을 선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공급망 전체를 관리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고, 특히 우리의 고객사는 국제 ESG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만 잘할 것이 아니라 협력사 수준까지도 끌어올려라 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소기업 분들이 당장은 체감하는 게 없고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은 아, 우리한테 지난번에 포럼에서 들었던 게 이 내용이구나, 우리한테도 이런 요구가 오기 시작하네, 이런 것들을 곧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ESG란 무엇인가.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거는 철저하게 리스크 중심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RBA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원래 EICC라는 단체였는데, EICC가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 해서 전자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뭐 시티즌십은 조금 북미에서 뭐 CSR이나 ESG를 부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ESG를 잘하자고 모여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여서 처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HP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고 이런 거 좋은데, 그러한 성과 못지않게 우리가 과정에서도 뭔가 좋은 부분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최소한 우리 사업에 있는 이 산업과 협력사들이, 우리 그 근로자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좀 일하고, 우리 스스로가 좀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갑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켜나가자고 스스로 협의한 그런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동규범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노동인권, 기업윤리, 그다음 환경, 보건안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뭔가 PDCA 사이클에 의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런 행동규범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런 행동규범이 잘 지켜지는 거야? 그걸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툴로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그 SAQ라는 그 셀프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 현장 실사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동규범들이 어떻게 준수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점검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검의 결과는 이제 비즈니스에 직접 반영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전자산업의 그 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까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또 해당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참여 기업의 조건을 보시면 공급망과 인력 파견 업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에서는 뭔가 강제노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또 연소근로자들이 일하면 안 된다. 그다음 근로시간, 우리 법적 기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 기준을 잘 지키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행동규범의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쪽 홈페이지 가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보면 근로자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받으면서, B에 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또 해당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앞에서 들어쓰셨던 ESG하고는 조금 더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요. 현장에 와서 실제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저기 비상구 표시가 있는데 막혀 있네? 저기는 비상구 표시가 있어야 할 곳인데 없네? 그다음 화학약품인데 왜 저기 있지? 저기 있으면 안 되고 보관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문서를 통해서 이 사람 52시간 일해야 되는데 막 70시간씩 일하고 있네? 하루도 안 쉬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문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서 문서상에는 교육받는다고 사인 다 돼 있고 막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면 저 그런 교육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장을 보고 문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스스로 내부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조금 너무 부담 가지시는 것 같다. ESG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우리가 안 하던 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첫 번째 스텝은 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새로운 거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지? 일단 빠뜨리고 있는 건 뭐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서 하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라 라고 하고 저의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해드리면 갈증이 생기실 거잖아요. 뭐 좀 듣다 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뒤에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중소기업에 가서 ESG 점검을 하고 조금 미니 컨설팅 비슷하게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한 100여 개 업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갔더니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하든 작다고 하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 현업 담당자하고 앉으셔서 우리는 이건 잘 되고 있나 김대리? 이러면서 이건 왜 우리 안 되고 있었네. 야 이런 거 챙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노동인권 분야에 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요 부분 가서 보면은 우리 취업규칙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법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1세 미만으로 돼 있는 회사가 있어요, 진짜. 88년도 법으로 돼 있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6세 미만으로 돼 있는 회사도 많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돼 있거든요, 취업규칙에. 취업규칙 신고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잘 못 지키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노동인권 분야, 그 다음에 안전보건 분야, 환경 분야, 이렇게 사진까지 넣어서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듣기 힘든 내용들 아마 지금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어떤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ESG가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체, 굉장히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뭔지 한번 찾아내보고 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ESG의 시작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원칙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진희 책임님 발표에 첫 번째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주식회사 자광의 이미희 님이신데요. 이분은 건설업에 계시나 봐요. 건설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ESG 프리미엄을 갖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업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 과연 우리 업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되고 좀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건설업이기 때문에
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선택한다거나 그리고 또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뭐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잘 갖춰진 기업이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은 인증인데요. 아마 일반 기업들은 이런 인증이 많을 수 있는데 뭐 작은 기업들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환경 관련된 인증이 뭐 ISO 14001이라는 인증이 있고 그리고 안전 관련된 인증은 ISO 45001 이런 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설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그 원도급 업체들이 뭔가 이렇게 도급 업체를 정할 때 이제 ESG에 대한 그런 평가도 점점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선 건설청 차원에서 이런 거를 두고 아예 그 친환경 등급이라는 걸 부여를 해서 일정 등급을 받지 못하면 수주 제한을 아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취약한 요소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준비를 좀 해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요, 코즈웍스의 ESG 협력팀의 박옥정님이십니다. ESG 사업 기획하고 실행 시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방향성은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조금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팁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뭐 ESG가 아니더라도 모든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갭이라는 게 있고 결국엔 그 갭을 메워나가는 과정이 그 실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일 거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속가능 경영 ESG 쪽에서는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제 생각에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김민석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평가, 뭐 MSCI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KCGS 평가 이런 평가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채워나가시면 그게 평가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드는 기준 중에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GRI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 GRI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RI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못 챙기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인 GRI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 삼아서 우리의 상황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